유닛 1. 다위니즘 머스트 다이 소 댓 에볼루션 메이 라이브. 너는 사냥과 개, 쥐 잡는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로버트 다윈은 그의 아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너는 너 자신과 가족들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책임한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다. 찰스 다윈은 크게 인정받는다. 그 없이 우리는 진화를 구별할 수 없다. 진화와 찰스 다윈을 동일시하는 것은 많은 과학자들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150년간의 발견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멘델의 유전 법칙, 다윈에게 자연 선택의 이론이 작동할 수 있는 유전학이라는 메커니즘을 부여하는 DNA의 발견, 유전학의 구조를 제공하고 우리가 진화 계열을 알 수 있게 했던 발생 생물학, DNA의 구조를 제공한 자연 내의 진화를 뒷받침한 연구들, 가상을 관찰 가능한 사실로 전환시킨 의학과 질환에서의 진화의 역할, 이 화제에 갑작스럽게 관련성을 가져오는 등이 있다. 다윈설을 제의함으로써 과학자들과 과학작가들은 심지어 진화는 오직 한 사람, 한 책, 한 이론에 대한 것이라는 인상을 연구화했다. 19세기 불교의 대가 임재선사가 말하길 길을 가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라고 했다. 이 말의 요점은 스승을 신성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가르침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윈을 죽이자 생물을 공동조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인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를 달리한다는 것은 진화론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잘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다윈은 그런 생각의 추종자들에 미치지 못했다. 그의 조부와 다른 이들은 새로운 종이 진화된다고 믿었다. 농부와 사육사들은 누가 살아남아 키울지를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식물과 동물의 변종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그래서 찰스 다윈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다. 다윈이 인식한 모든 것들은 자연계에서도 선택이 또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1859년도의 다윈의 통찰과 증거는 종의 기원이 되었다. 그가 종의 기원 이전의 8권을 이후에 10권의 책을 출간했다는 것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다. 그는 난초, 곤충, 따개비와 산호에 관한 독창적인 책을 저술했다. 그는 산호섬이 어떻게 형성되며 왜 그들이 열대에 있는지를 밝혔다. 다윈의 높은 천재성을 믿어라. 어떤 정신도 존재의 언덕과 계곡을 넘어 그렇게 자유롭게, 광활하게, 신선하게 뛰놀지는 않았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명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진화를 다윈과 함께 두는 것은 그의 시대의 한계와 그 이후의 과정을 간과하는 것이다. 과학은 다윈의 시대에서 초기 단계였다. 선박은 엔진이 없었다. 다윈의 비글이 항해를 한 지 6년 후인 1842년이 되어서야 리처드 오웬은 공룡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다윈은 과학자들이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지, 의사들이 그들의 수술기구를 세척해야 하는지 어떤지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어른이었다. 1850년대의 런던에서 존 스노우는 박테리아가 그것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콜레라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1857년이 되어서야 요한 칼 플로트와 허만 샤프하우세는 독일 연더 계곡에서 발견된 특수한 뼈가 아마도 매우 오래된 인종의 잔해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1860년 루이스 파스터는 무생물체로부터 생명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자연 발생설, 위 이념을 반증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과학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진화는 독특하게도 그것의 창시자에게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천문학을 코페르니쿠스주의로 또는 중력을 뉴턴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윈설은 마치 마르크스주의처럼 한 사람의 규칙을 고수하는 이데올로기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의는 자본주의, 가톨릭시즘, 인종주의들은 과학이 아니다. 다윈주의는 생물학 과학자들이 다윈의 학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186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다윈의 학설에 도전하고 그의 이념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더하기보다는 다윈과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 머리를 가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윈의 선택이나 다윈의 진화와 같은 어구를 사용하는 것은 작용하는 다른 종류의 진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뉴턴적 물리학,
뉴턴이 탐구했던 기계물리학을 아원자적 양자물리학과 구분한다.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 대역을 맡을 것은 무엇인가? 지적 생각이다. 나는 주의들이 등가성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다윈주의가 창조론을 생겨나게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다윈적이라는 표현은 지적인이라는 말이 스포트라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무대를 세웠다. 찰스 다윈은 신앙체계를 발명한 것이 아니다. 그는 생각을 가졌을 뿐 이데올로기를 가진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은 신봉자, 제자가 아니라 지식 과목, 학문 분야를 낳았다. 그는 20년 이상을 비슷하지만 다른 시간에 화석 또는 장소에 섬에 분포되어 있는 생물들의 증거와 의미를 모으고 평가하는 데 매달렸다. 그것이 과학이다. 그것이 다윈이 사라져야 물러나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진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의 거의 모든 것은 다윈 이후에 등장한 것이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는 진화에 있어 중요한 유전이나 유전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심지어 진화조차도 다윈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다윈의 조부인 에라스무스는 생물이 한 가지 조상에서 진화했다고 믿었다.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필라멘트가 모든 유기생물체의 원인이라고 추측해야 합니까? 1974년 그는 동물생리학, 원제, 주노미아에 이렇게 저술했다. 그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다. 찰스 다윈은 방법 이후였던 셈이다. 농부의 선택적 번식을 생각하고 종자와 야생동물들의 높은 사망률을 고려하면서 그는 자연 환경이 마치 어떤 개체가 좀 더 그들과 같은 개체를 번식시키기 위해 살아남아야 할지 결정하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추측했다. 그는 이 필터를 자연선택이라고 불렀다. 다윈이 진화에 대해 언급해야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곳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다윈은 일반 상식을 넘어선 가장 작은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이 변형하는 구조를 올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의 통찰이 결정적인 힘을 포착해낸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윈은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가 동남아시아에서 독립적으로 같은 생각의 윤곽을 잡아나가면서 그에게 편지를 썼을 때 20년 동안 그의 이론을 품고만 있었다. 특종을 두려워하며 다윈에 맞서는 놀라운 공개적 발표를 두려워하며 다윈의 동료들은 둘을 지지하면서 공개 발표를 준비했다. 이것은 다윈이 있든 없든 나오게 될 생각이었다. 다윈은 대단한 작품을 썼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개체 변이는 그의 생각을 지지했지만 변종은 무엇이 만드는가?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은 양친의 특성이 자식에게 섞이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좋은 특성이 몇 세대를 거치면 존재 밖에서 희석되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다윈과 그의 동료들은 유전자와 유전의 구조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진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호주의 수도승인 그리거 멘델은 콩나무에서 개인 특성의 유전이 일정 형식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도 원장들은 1884년에 그의 사후에 논문들을 불태웠다. 멘델에 재발견된 유전학이 1920년대의 근대적 종합에서 다윈의 자연선택과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과학은 진화론적 체계를 이해하는 쪽으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로설라인드 프랭클린,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은 한 단계 도약시켰다. DNA, 바로 변종과 유전의 구조와 체계를 보여주는 연구이다. 다윈의 지적 능력, 겸손, 우리의 무지를 명백히 인식하는 것은 항상 바람직하다. 그리고 예견, 통찰, 은 과학자들이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만큼 상세히 얼마나 그가 옳았는지를 명백히 할 때 더욱 놀랍게 했다. 그러나 다윈 이후로 생명의 작용 방식에 대한 이해는 다윈주의의 숭배를 없앨 때까지는 대중들의 생각의 틀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다음 세기와 덧붙여진 절반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할 때만 다윈이 있든 없든 다윈의 천재성과 진화가 생명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평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닛 2. Cure for the common cold, not yet, but possible. 일반 감기를 치료하는 것은 의학의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중의 하나이며 이제는 가능한 범위에 들어있을 것이다. 연구원들은 목요일에 그들이 보통 감기의 99가지 기질의 게놈을 해독했으며 이것의 취약성에 대한 목록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저희는 이제 치명적인 약점을 봤으며 일반 감기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천식 전문가이면서 이 발견의 공동 저자인 스티븐 B. 리겟은 말했다. 모두에게 익숙한 몸이 아프고 코를 훌쩍이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기 치료제는 천식으로 고생하는 2천만의 사람들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고생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주신 행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감기 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는 천식 발작의 절반을 일으킨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도 제약회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펜실베니아주 엑스톤에 있는 바이로파마에서 항바이러스 약물 전문가로 있는 글렌 티오선 박사는 이 새로운 발견이 과학의 흥미로운 한 부분인 반면 현재 신약 개발의 전형적인 비용은 자본가와 규제기관과의 끊임없는 싸움과 함께 지금 현재 7억 달러 든다고 언급했다. 약물 개발자들이 말하기를 감기는 대체로 약간 성가신 질병이므로 사람들은 비싼 약값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식약청이 가벼운 질병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을 가진 의약품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사이덴 제약전략의 회장이자 오랜 산업 분석가이며 상담인인 칼 사이덴은 제약업에서 뛰어들기를 꺼려할 거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감기 증세를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치료할 수는 없었던 두 약물, 리렌자와 타미플루가 상업적으로 크게 실패했기,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또한 최근 몇 년간 유전적 발견을 판매 가능한 약물로 전환시키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이 발견이 일반 감기를 치료하기 위한 효과적인 약이 된다면 굉장한 일이라고 사이덴 씨는 말했다. 제약회사가 뛰어넘어야 할 아마 일반 감기의 치료가 불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리노바이러스가 매우 많은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약물이나 백신에 대해서도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일 것이다. 이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관련은 윈스콘신 대학의 감기 바이러스 학자인 리겟 박사와 NC 팔멘버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해 끝났을 것이다. 깨졌다. 연구원들은 메릴랜드의 대학에 있는 클레어 프레이저 리겟 박사의 도움을 받아 유전자 해독을 실행했으며 목요일에 리노바이러스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온라인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애리조나 대학의 천식 전문가 페르난도 마티네즈 박사는 새로운 리노바이러스 계보가 어떤 가지가 천식 환자에게 이 바이러스를 가장 자극적으로 만드는지를 최초로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티네즈 박사는 만일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대단한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천식 전문가인 내슈빌 벤더빌트 어린이병원의 이 카트린 밀러 박사는 이 발견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획기적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밀러 박사는 천식을 앓는 어린아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을 가진 성인처럼 리노바이러스에 대해 높은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약물을 통해 크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제약업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인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겟 박사는 새로운 정보가 심지어는 새로운 백신에 대한 접근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팔멘버그 박사는 덜 낙관적이었다. 만약 백신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코 내부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일반 감기에 대한 백신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리노바이러스는 약 7,000개의 화학 단위를 가진 게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고 더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일을 실행하는 10개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암호화한다. 99가지 게놈을 각자 비교하면서 연구원들은 게놈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바이러스의 계보를 정렬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계보는 리노바이러스 유전체의 몇몇 부분은 항상 변화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 진화 단계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은 그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바이러스는 죽지 않고서는 변화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부분은 약물의 이상적인 목표물이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99가지의 기질 중 어느 것도 같은 약품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겟 박사는 그가 하나의 표적이 유전 물질이 클로버 모양으로 접혀있는 리노바이러스 유전체의 초기 단계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클로버 모양의 연속된 부분들은
감염된 세포의 단백질 제조 조직에 의해서 빠르게 읽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리노바이러스의 모든 기질은 이 부분의 연속된 구조와 거의 같으며 같은 약물에 대해 취약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우려 요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들의 세 가계를 분석하는 것 또한 도울 수 있다. 코 내부 세포를 공격하는 대신에 이 바이러스들은 폐 깊숙한 내부의 세포를 공격하여 바이러스성 폐렴을 일으킨다. 이 바이러스의 가계는 연구실에서 연구될 만큼 자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다른 리노바이러스와 공유하는 일반적인 부분을 통해 유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팔멘버그 박사가 말했다. 리노바이러스의 유전체가 해독되었던 제2. 크레이그 벤터 협회의 연구원들은 바이러스의 다른 중요한 특징은 게놈의 매우 변동이 심한 부분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소아마비 바이러스의 동일한 지역은 병원성을 결정하고 리노바이러스에서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똑같이 참이된다. 현재는 일반 감기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밀러 박사는 말했다. 감기에 걸렸다면 비강 통로를 물로 세척하고 따뜻한 것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그녀는 권장했다. 유닛 3. The Scent of a Man. 퍼퓸 이라는 단어는 남성들의 귀에는 여성적 함축을 담고 있는 듯 들린다. 남성들도 데오도런트, 애프터쉐이브를 살 수는 있지만 장식 달린 병은 민감한 남성의 자아에는 벅차다. 그러나 어떤 산업도 잠재 시장의 반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향수 제조업자는 남성의 껍질을 깨부수기 위해 열심이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것이다. 리버풀 대학의 크레이그 로버츠와 그의 동료들은 포트선 라이트 부근의 유니레버 연구 실험실에서 한 팀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들은 이미 적절한 냄새는 그 사람의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가올 국제 화장품 과학 저널에서 설명할 내용처럼 타고난 채취를 바꿀 때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자신감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츠 박사의 지원자 절반은 시중 판매되는 향수가 든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제공받았다. 다른 한쪽은 겉보기에는 동일하지만 화학적 효과가 있는 재료들이 없는 스프레이를 제공받았다. 이 연구는 연구자들이 누가 향기가 있는 것을 받고 누가 가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도록 준비되었다. 각 참가자들은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이 실험의 본래 목적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가짜 스프레이를 뿌린 이들은 그들이 올바로 냄새가 나는 스프레이를 뿌린 사람들과 대조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며칠 동안의 실험 단계 동안 로버트 박사의 팀은 양쪽 집단에게 한 가지의 심리 검사를 실행했다. 그들은 통판 향수를 제공받은 이들은 자신감의 상승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아마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자신감이 그들을 볼 수는 있지만 냄새는 맡을 수 없는 여성들의 수를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문제의 여성들은 지원자들의 짧은 비음성 비디오를 보았다. 그들은 데오드란트를 사용한 남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들은 사진을 봤을 때에는 두 집단을 구분해내지 못했고 이것은 차이를 만든 것이 신체적 특징보다는 그 사람의 움직임과 자세라는 것을 제시한다. 유니레버와 다른 남성 향수 제조업체에게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다. 회사의 이 분야 내의 주요 제품, 링스의 판매는 소위 말하는 링스 효과를 중요시한다. 이것은 남성을 여성에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나 로버츠 박사의 연구는 붐치카 와와는 여성의 냄새에 대한 감탄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심리적 효과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향기의 진정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과학적 예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 예가 보인 것처럼 어떻게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가는 보이는 것처럼 명확한 것은 아니다. 향수의 쓰임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세 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쁘게 인식하는 채취를 가리기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떤 향수는 페로몬, 즉 교미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는 정의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아마 사실이 아닌 물질을 모사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타고난 냄새를 고조시키거나 강화시켜서 성적 매력과 가용성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이론 모두 사실일 수 있다. 특히 후각적 위장 역할은 명백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미묘한 트위스트가 있다. 좋지 않은 냄새는 단순히 빈약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다. 변과 노화 모두 고유한 냄새를 가지며 두 상태 모두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지는 않는다. 향수는 이러한 메시지를 속일 수 있다. 따라서 하비 프린스에서 노화의 냄새를 위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나이를 먹지 않는 환상이라는 새로운 향수의 마케팅은 피부의 특정 지방산의 분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페로몬에 관하여 인간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페로몬은 떨어져서 특정 행동 반응을 이끌어내는 화학물질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곤충은 수킬로미터 밖의 짝을 유혹할 수 있는 페로몬을 방출한다. 가장 유사한 후보는 안드로스타디에논이라는 물질이다. 이것은 남성의 땀에서 발견되며 뇌 스캐닝 연구로 여성의 뇌 한 부분의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물질이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 뉴욕의 향수 산업을 연결한 연구기관인 향수협회의 대변인이 테리 몰라는 인간의 페로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지만 유인물질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짝을 유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페로몬과 같은 특징을 가지지 않는 향수와 본래의 향기와의 상호작용이다. 냄새는 인간 행동의 큰 범위는 조직한다. 어머니는 냄새로 자신의 아이를 알아볼 수 있다. 아이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친척은 친척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고 심지어 좋은 짝이 될 사람에 대한 이해도 구별된다. 성별에 따라서도 냄새가 다르며 여성은 남성의 냄새만으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950년대 폴 젤리넥이라는 향수 제조사가 인간의 신체의 냄새와 닮은 향의 재료 몇 가지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것은 2001년 베른 대학의 맨프레드 밀린스키와 클라우스 웨데카인드 이전까지는 여성이 선호하는 향과 자신의 채취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은 주조직적 합성 복합체 MHC로 알려진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유전체의 이 부분은 면역체계를 암호화한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상대의 MHC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이다. MHC를 섞는 것은 면역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MHC는 또한 혼성체에 활력을 주는 일반 이종 번식의 대용물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다행히도 진화는 포유류가 MHC의 주인에 따라 농도가 달라지는 냄새를 내는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각자의 배우자에 적합한 MHC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자신과 MHC 유전자가 다른 남성이 입은 티셔츠의 냄새를 선호할 것이다. 밀린스키 박사와 웨데카인드 박사는 또한 여성의 MHC 유전자와 향수의 선호와의 연관성을 알아냈다. 사향, 장미, 카르다몬의 인식은 MHC와 관련이 있다. 해리향과 향나무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여성은 그들의 배우자에게서 좋아할 만한 냄새나 그들의 끔찍한 냄새를 감출만 한 냄새보다는 그들의 MHC에 맞는 냄새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그들은 자신의 냄새를 알린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끌어져 나왔을 유용한 추론들이 있다. 하나는 여성의 향수 선택은 패션의 변덕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 대부분의 산업혁신이 병속 내용물보다 포장과 마케팅, 모든 세밀한 용품 제작에서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로버츠 박사가 말하기를 또 다른 결과는 아마도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향수를 고른다는 것이다. 수취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만일 배우자, 즉 매우 다른 MHC의 소유자에 대해 유전적으로 좋은 선택을 했다면 자신의 취향을 근거로 좋은 냄새를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더욱 가까운 관계를 선택하는 행운을 얻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마도 당신과 비슷한 MHC를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 결과는 또한 남녀 공용 향수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연애 결혼의 경우에 한쪽은 남녀 공용 향수의 냄새를 싫어할 것이다. 아마도 후각 속임수의 세계에서 이것은 현명한 사람을 위한 하나의 정보이다. 만일 당신의 배우자가 정확히 향수를 고르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물론 그것은 크리스마스에 당신이 싫어할 만한 향수를 샀다는 것일 것이다. 유닛 4. Y 뮤직. 만일 음악이 사랑의 양분이라면 음악을 즐기고 음악과 함께 춤을 추어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과연 음악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음악의 창조와 소비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최초의 상업적 녹음은 에디슨의 축음기 형식으로 음악가들에게 돈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이들의 거실이나 소품 테이블에 음악을 가져오기 위함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음악에 둘러싸여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었던 것들은 가정음악회나 교회의 성가대, 술집의 바이올린 연주들이었다. 다른 욕구들 또한 현대사업에 의해 충족되었다.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음식, 번식의 필요를 넘어선 성관계, 혹은 최소한 그 영상가 현대 남성과 여성들에게 쏟아졌으며 열심히 소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함에는 명백한 욕구가 전제되어 있다. 어떠한 욕망이 미국 10대들이 일일 평균 1시간 반 물결표 2시간 반, 즉 깨어있는 시간의 8분의 1을 소비하도록 음악을 확산시켰을까? 그들이 10대라는 사실이 음악의 기능에 관한 하나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인기가요의 40% 정도의 가사가 로맨스, 성적 관계나 행동을 노래한다. 음악이 사랑의 양식이라는 셰익스피어의 견해는 진실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더 감미로운 목소리의 가수, 더 솜씨 좋은 하프 연주자일수록 더 많은 짝을 매료시킨다. 널리 알려진 두 번째 의견은 음악이 사람들을 한 무리로 결속시킨다는 것이다. 이 의견의 지지자들은 연대의식이 초기의 인간 무리들이 덜 음악적이었던 이들을 희생하여 번성하는 것을 도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측 의견 모두 음악적 능력이 특별히 발전되었을 거라고 주장한다. 즉, 말하자면 심장이나 비장과 같은 목적에 따라 꼼꼼하게 만들어진 가상기관과 같다. 그러나 세 번째 가설은 음악이 사고와 발명의 혼합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발전했던 능력의 결과이므로 사고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로부터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면서 생겨났기 때문에 발명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구절은 물론 평범한 관찰을 근거로 한다. 잘 부른 노래는 확실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이 음악이 존재하는 이유일까? 찰스 다윈은 그렇다고 여겼다. 자연 도태의 개념을 설명한 종의 기원을 출간한 지 12년 후에 그의 두 번째 저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인류의 유래와 성선택은 짝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긴급한 요건이 되면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가진 많은 특징들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애를 돕기 위해 생겨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작새의 꼬리이다. 그러나 다윈은 인간의 특징 또한 이런 식으로 선택되었으며 그가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음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자연 도태와 달리 다윈의 의견은 세상을 불태우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최근 뉴멕시코 대학에서 일하는 진화 생물학자 제프리 밀러에 의해 되살아났다. 밀러 박사는 음악이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관찰을 시작했다. 이것은 실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측면에서 희생이 크며 어떤 의미에서는 유전적으로 제어되고 있다. 인구의 약 4%가 음치이며 몇 가지의 음치는 유전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편성, 사치, 유전적 통제는 모두 음악이 생존과 번식에 있어 명백한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며 밀러 박사는 번식설을 지지한다. 이것을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음악의 생산력이 최소한 지난 100년간의 음반 예술가와 그의 후원자 사이에서라도 개인의 번식 생활의 과정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밀러 박사는 재즈 음악가를 연구했다. 그는 그들의 생산이 사춘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여 청년기의 절정에 달한 뒤 나이가 들면서 부모로서의 요구와 함께 감소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생존과 관련된 인간 활동은 이러한 형식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숙달된 순간부터 죽을 때 혹은 지나치게 노쇠할 때까지 요리를 계속한다. 더욱이 음악과 성관계의 성공을 연결짓는 입증되지 않은 증거가 있다. 밀러 박사는
법적으로 미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장기간의 불륜을 유지했던 수많은 팬들과 관계를 맺은 지미 핸드릭스의 예를 들곤 한다. 리드 제플린의 리드싱어인 로버트 플랜트의 말은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다. 나는 언제나 사랑을 향할 뿐이다. 항상 어느 길을 가든 차는 하나의 성적 접촉을 향할 뿐이다. 사랑의 양식가설을 믿는 또 다른 이유는 음악이 성적으로 선택된 특징의 기준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건강의 정직한 신호이다. 건강하지 못한 공작새가 멋진 꼬리를 가질 수 없듯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음악을 잘 연주할 수 없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신체적 건강과 재주를 필요로 한다. 음악을 작곡하는 것은 창의력과 정신적 경쾌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모으면 매력적인 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을 믿는 세 번째 이유는 음악 혹은 그가 유사한 어떤 것이 다른 종족에서 발전했으며 그 종족에서도 자웅 선택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생쥐 형태의 유대류의 평행 진화와 태발류인은 유사한 삶의 방식을 증명하며 새들의 노래의 평행 진화, 인간뿐만 아니라 고래와 긴팔원숭이까지도 유사한 근본적 기능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의 암컷은 예민한 청취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새들은 구혼자들로부터 더욱 복잡한 노래를 선호하며 수컷들이 노래를 창조하고 부르기 위해 신경기관을 진화시키도록 압력을 준다. 밀러 박사의 주장이 설득력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솔로를 부르기 위해 등장하는 소프라노만을 인식할지라도 남성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동성애자가 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여성은 그 이상의 오케스트라를 감상하면서 소프라노 또한 즐길 수 있다. 성별 이상의 무엇인가가 계속되는 듯하다. 음악의 부상에 관한 두 번째 가설은 음악이 단지 인간들이 서로의 짝을 평가하는 것을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무리로 결속시키는 역할 또한 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오늘날 음악은 그런 역할을 한다. 영국에서는 국가를 위해 일어나는 것은 인기가 없을 테지만 프롬의 마지막 밤의 이분을 보면 개체 집단에게 공동 목적을 주입하는 특정 음악의 능력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떨쳐버릴 것이다. 이 경우에 시간과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한 집단의 일부가 되는 이점으로 보답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가설의 문제점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위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생물학자들에게 군 선택이라고 알려진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급진적인 생각이다. 이는 결속의 혜택이 결핍된 집단이 일괄적으로 소멸되기를 필요로 한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어떤 연구자들은 창, 활, 화살과 같은 무기의 발명이 초기 인간의 종족 분쟁을 치명적으로 만들었고 군 선택이 이를 이어받았다. 예를 들어 이것은 서로에 대한 상냥함, 적에 대한 무자비함처럼 전쟁에서 모순된 도덕의 명시를 설명하기 위해 초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종류의 음악이 가지는 전쟁의 매력은 이해가 될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바는 극단적이지는 않았지만 밀러 박사와 달리 그는 음악의 기원이 성적 유혹의 이점보다는 집단 생활의 사회적 이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음악이 성적으로 선택되어져 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그의 학생 중 한 명이었던 콘스턴타이노스 카스카티스는 밀러 박사의 재즈 음악가에 대한 관찰이 또한 19세기 고전 작곡가와 현대 대중 가수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그런 방식으로 시작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덤바 박사의 대부분의 경력은 영장류의 사회성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바쳐졌다. 그는 원숭이와 유인원 무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들 중 하나가 털 고르기라고 믿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동물의 털 손질을 해주는 것은 실용적이다. 가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기생충을 제거한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한 투자이다. 게다가 동물들은 털을 깨끗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서로의 털을 손질하는 듯하다. 원칙적으로 이 시간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사용된다. 무리의 털 고르기는 자웅선택 과학과에 유사하며 따라서 대가가 큰, 따라서 정직한 신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이 신호는 번식행위보다 집단에 대한 헌신이다.
덤바 박사는 인간 부족이 서로를 손질해 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라면서 언어가 손질의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했다고 여긴다. 이것은 논쟁이 많은 가설이지만 확실히 이치에 맞다. 그러나 이 증거는 이러한 원격 그루밍, 위피류는 개체가 80을 넘어선 후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의 언어는 집단의 크기가 약 140 정도로 증가해야 지속적일 수 있다. 최근 그의 생각은 이 차이가 음악에 의해 이어졌고 따라서 언어의 효시로 보일 수 있다. 음악과 이와 관련된 춤의 고비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 생각은 약간의 가치가 있다. 게다가 언어가 가사가 없는 노래에서 발전되었다는 것은 오래된 생각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래와 춤은 집단 활동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그들을 매력적이지 않게지는 않는다. 실제로 집단 내에서 이성에게 과시하는 것은 많은 동물들에게 사용되는 전략이다. 성적 과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집단 연대의식의 실증으로 실제 생리적 원소를 소모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집단 선택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을 강조하는 집단 학살에 관한 설명을 회피하며 덤바 박사는 그가 진화 이론의 한계를 느리는 일 없이 음악의 사회적 결속을 해명하는 설명을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고전적 집단 선택이 집단 학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밝힌 수학적 검토를 통과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음악이 기능적이라면 자웅 선택과 사회적 선택이 실제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세 번째 가설은 음악은 기능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또한 덤바 박사는 모든 것을 퇴보시켰다. 음악이 언어를 야기하지 않으며 언어가 음악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인도한다. 스티븐 제이 골드는 이것을 삼각소관이라고 불렀다. 대성당의 아치사이 화가들이 그림으로 채워놓았던 기능 없는 공간을 비유하여 이것은 하버드의 언어 이론가인 스티븐 핑커이 생각하는 바이다. 그는 일전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치즈케이크로 묘사했으며 이것이 종족으로부터 사라진다고 해도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핑커 박사의 요점은 실제 치즈케이크처럼 음악도 자연히 할 수 없는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인간의 음식에 대한 욕구는 치즈케이크의 주재료인 설탕과 지방이 부족할 때 진전된다. 과거에는 아무도 이러한 고에너지 식품을 찾은 적이 없었고 따라서 이것들을 섭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발달했으며 과식하지 않기 위한 한계는 함께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음악인 것이다. 소리를 의미로 전환하는 데 몰두하는 뇌는 과다한 음조와 선율과 리듬으로 만족된다. 노래는 이러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청각적 자위행위이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청각적 외설물이다. 둘 다 엄격한 생물학적 요구를 넘어선 욕망을 충족시킨다. 물론 그보다는 좀 더 복잡하다. 사람들은 치즈케이크나 성적인 그림들, 효과적인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때로는 치즈케이크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을 좋아하도록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악을 배워야 한다. 샌디에이고의 신경과학협회의 애니 루디 파텔은 언어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화적 현상 중 하나인 장문과 음악을 비교한다. 진정한 언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와 청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몸짓 언어이며 특별한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의 세상은 전체가 교실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아이들이 명백히 듣지 않고 이를 흡수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은 본능적인 것이다. 10대 초반에 상실한다. 이와는 장문을 배우는 것은 많은 이들이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숙달하는 데 실패하는 장황한 투쟁이다. 즉, 난독증은 흔하다. 더욱이 읽기와 쓰기는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다른 때보다 청소년 시기에 훨씬 쉬운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둘 다 개인의 세계관을 변형시키며 이런 이유로 파텔 박사는 그것들을 전환 기술이라고 언급한다. 배움의 어려움에 있어 음악은 말하기와 쓰기의 중간쯤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말하기 능력보다 훨씬 다양하다. 파텔 박사는 이것을 음악이 언어의 적응 방식이 아니라 전환 기술이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증거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또한 자웅 선택이 관련되었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요즘이 모두가 동등하게 수행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동등하게 배우지도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데이 노우 이츠 크리스마스. 이 모든 가설들이 공통으로 하는 것은 음악의 감정 조정 능력이며 이것은 가장 불가사의한 부분이다. 어떤 것은 슬프게 하고 어떤 것은 즐거움으로 이끄는 것은 세 가설 모두의 요점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지 기량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연인의 감정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노래의 가사에 의한 것이지만 순수한 선율도 심금을 울릴 수 있다. 군악의 화음은 각양각색의 감정을 유발한다. 몬테베르디의 저녁기도의 발표회나 골드가 삼각소근의 역할 없음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던 베니스 스티 마크스 대성당에서의 비발디 콘서트는 인간의 노력과 동떨어진 순수하고도 단순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음악이 뇌간의 반사작용을 유발하는 것부터 대뇌피질의 시각적 영상을 유발하는 것까지 감정에 영향을 주는 6가지 방법을 발견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영향의 다양성은 음악이 이전부터 존재하던 조직으로부터 수선된, 말하자면 미세 조정된 뇌의 새로운 속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옳을 것이다.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핑커 박사는 음악이 본래 사고였다는 것이 옳았을 수도 있고, 파텔 박사는 이것이 적절한 생물학적 현상 없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꾼다는 점에서 옳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밀러 박사와 덤바 박사는 음악이 본래는 사고였지만 그 후에는 진화에 의해 이용되었으며 기능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옳을 수도 있다. 이 우연의 일부는 많은 자연의 소리가 좋은 이유로 감정, 늑대 울음소리에 대한 두려움, 물 흐르는 소리에 대한 즐거움, 우는 아이에 대한 짜증과 모성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자웅선택의 특징은 보통 이러한 지각의 왜곡에 의존한다. 이것은 아마도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작의 꼬리가 눈알 무늬를 가지는 것은 눈은 오직 다른 동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눈을 잘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순전히 추측이지만 음악은 원래 중요한 자연의 소리에 반응하기 위하여 발달된 감정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그 100배의 꽃을 피웠을 것이다. 물론 왜 사람들이 음악에 반응하는지 진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캐롤이 들려오면 그들이 유발하는 감정이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간에 과학이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니도, 더 웨이 더 브레인 바이스 소매업자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 이것들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당신이 들려봤던 구분되지 않는 모든 슈퍼마켓을 한 바퀴 둘러보는 지루한 과정 중에서 왜 그들이 전부 같은지를 궁금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대답은 우울하기보다는 좀 더 사악한 것이다. 이것은 슈퍼를 운영하는 회사의 상상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전부 사람들이 구매를 하도록 설득하는 과학에 정통해 있기 때문이다. 이 과학은 기술의 진보 덕분에 소비자의 생각 가장 깊숙한 비밀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런던의 남서부의 베이징 스토크 위 해치 워렌에 위치한 세인즈버리에서는 쇼핑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슈퍼마켓의 입구 바로 안쪽의 공간이 감압구역으로 알려진 것이다. 사람들은 속도를 낮추고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하며 심지어 단골 손님일 때도 그렇다. 세일 기간일 때에는 다소 손실을 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 사용된다. 쌓여진 맥주 멀티팩조차도 선반 근처에서 끌려오기보다는 세일 품목에 대해 정보를 주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점인 월마트는 매장 입구에 영접인을 고용한다. 그들이 판매를 촉진하든 아니든 친절한 환영은 들치기를 줄인다고 한다. 좋은 사람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세인즈버리의 바로 왼편에는 잡지나 책, DVD를 훑어보고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손님이 속도를 늦추게 하는 실존이라는 또 다른 친숙한 광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띈 것들은 지속될 것이며 그들이 첫째로 도달하는 것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 코너이다. 구매자들에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일이나 야채는 쉽게 상하므로 처음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사야 한다. 그러나 심리학은 이곳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건강에 좋은 신선한 음식을 고르는 일은 쇼핑에 활기를 주는 방법이며 사람들이 이후에 지루한 물품으로 향하는데 죄책감을 덜 느끼게 한다.
쇼핑객들은 이미 우유와 같은 일상 품목들이 소비자들을 부추기기 위한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상점의 뒤쪽에 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조차 약국이 후방에 위치한 이유이다. 그러나 슈퍼마켓들은 쇼핑객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서 인기 품목을 각 구역 중간에 진열하여 물품을 찾는 동안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묘책을 사용한다. 이 아이디어는 정지 시간, 사람들이 상점 내에서 소비하는 시간의 길이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소매업자들은 상점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로서 풋볼을 측정했지만, 이러한 숫자들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서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지에 대해 말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도처에 존재하는 기술, 바로 휴대폰이 이러한 틈을 메워줄 수 있다.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과 함께 일하는 영국 회사인 패스 인텔리전스는 포츠머스에 위치한 거대 소매점과 레저 센터인 포츠머스 아울렛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를 추적 관찰이 아닌 무선 통신망으로 자동 송신되는 전화기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여 추적했다. 이를 통해 정지 시간이 1% 증가하면 판매가 1.3%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과일과 야채 부분으로 걸어가면서 베이징 스토크의 핵심 쇼핑객은 생선 가게나 정육점, 먹을거리 같이 준비된 음식 판매대에 도착한다. 그곳에는 매장 내의 제빵점이 있으며 보이기도 전에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요즘에는 소규모 슈퍼마켓조차도 매장 내 제빵점을 이용한다. 주로 이런 제빵점은 미리 준비된 재료와 얼린 반죽을 구우며 많은 상점으로 빵을 배달하는 중앙제과점이 더욱 능률적임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맡고 있다. 그들은 갓 구운 빵의 냄새를 위해 빵을 구우며 이 냄새는 사람들을 허기지게 하여 빵뿐만 아니라 냉동식품을 비롯한 많은 다른 식품들도 사도록 부추긴다. 쇼핑객들에게 쏟아지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상표, 가격표나 광고 등 시각적인 것이다. 그러나 풍겨오는 빵 냄새는 후각 또한 유용하게 자극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영국의 통합감각 판매 분야의 전문가이자 감각 마케팅 전략 회사의 경영자인 시몬 헤롭은 말했다. 그는 세탁 코너 옆에 선반에서 갓 세탁된 천들의 냄새를 내놓도록 제안했다. 빨래개는 소리까지도 제작될 수 있으며 최신 음향 기술을 이용하여 이 구역에 남을 수 있다. 헤롭 씨가 설립한 더 아로마 컴퍼니는 영국 여행사의 톰슨 상점에 코코넛 향기를 푸대왔다. 몇몇 선테노일이 코코넛 향이 나서 이 향기는 사람들에게 지난 휴가를 떠올리게 한다. 이 회사는 스웨덴 회사 오저에 의해 제작된 다양한 천에까지 신선한 감귤향을 불어넣는다. 이는 약 13번 세탁할 때까지 향이 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쇼핑객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사람들은 시장 연구원들과 포커스 그룹, 시장 조사나 여론 조사를 위해 각 계층을 대표하도록 뽑은 소수의 사람들로 이뤄진 그룹에게 그들이 무엇을 살지 가격이나 선발, 편의를 고려하여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감정이나 기업을 포함한 잠재의식적인 힘 또한 명백히 작용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감정과 이성은 서로 반대된다고 추측해왔지만 현재 남가주 대학의 신경과학 교수인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뇌 손상으로 인해 지각 능력이나 감정 능력을 잃은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거나 전혀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구매를 할 수 없다. Wow, that's what I want.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제 작용 중인 뇌를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구조를 탐구하고 있다. 전도유망한 기술들 중 하나인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fMRI는 정신활동의 증가나 감소에 일치하는 뇌 속 혈류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대한 스캐너를 사용한다. 스캐너 안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브랜드가 보이고 그들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 그들이 대답한 것은 인식 혹은 감정 활동을 봄으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 생각은 말하자면 만일 기쁨과 연관된 뇌의 일부분이 밝아진다면 그 상품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이다. 그 상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대답한 잠재의식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시험 판매 대상자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비 상품의 10개 중 8개는 망하기 때문이다. 저희는 잠재의식의 경계에 있습니다.
워싱턴 경영대학의 학장이자 마케팅의 미묘한 속성에 있어서 대가인 에릭 스판겐버그는 말했다. 저희는 그것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는 반응이 존재하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사를 위뢰한 회사들은 상업적 이유로 비밀에 붙인다. 이로써 스판겐버그 박사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다.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아마도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매업자들과 생산자들은 진실의 순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이것은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 선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무엇을 살지 정하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이다. 베이징 스토크 3점은 쇼핑객의 손길이 특정 상품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이용되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인스턴트 커피 선택에서 컨 제조사에서 나온 이름 있는 상품은 눈높이에 정렬되며 반면에 저렴한 상품은 슈퍼마켓의 자사 고유 브랜드 상품 옆에 놓여 있다. 종종 본사에서 모든 것들이 어디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꼼꼼한 계획서를 보내올 것이다. 미국의 거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알버트슨즈는 이것들을 플랜 A 그램이라고 부른다. 지시대로 엄격히 따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소 확인이 행해진다. 이러한 엄격함의 이유는 거대 소매점이 공급회사에게 배치 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며 이것들은 어디가 주요한 자리로 고려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선반 위치 선정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이들뿐만 아니라 쇼핑객들을 가장 잘 조정하는 방법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다툼이 일고 있다. 선반을 채우는 최고의 방법에 대한 논문은 신경 쓰지 말자. 소매업자들은 그들의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상점들이 눈높이를 최고의 장소로 여기는 반면 몇몇은 약간 높은 곳이 더 낫다고 여긴다. 다른 이들은 진열장 끝에 위치하는 것을 높은 가시성을 가진다고 여기며 최고로 친다. 몇몇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상점을 도는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의견들 또한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높이의 구역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 주로 최고의 장소로 고려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며 눈길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슈퍼마켓들은 그곳을 자사, 프리미엄 상품을 위해 남겨둔다. 그리고 슈퍼마켓은 물건들을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게 하므로 차파티는 빵이 아니라 인도의 즉석 식품과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떤 공급회사가 작은 선반 공간을 위해서 1년에 상점당 약 5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을지라도 소비자들은 그들이 찾는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다. 기술은 쇼핑객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을 더욱 쉽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상점 내의 방범 카메라가 단순히 도둑을 경계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라지브 샤르마는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비디오미닉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쇼핑객들이 결정을 내리는 동안 방범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살피기 위해 영상 식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수백 수천 명의 행동을 관찰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곧장 한 브랜드로 간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망설인 사람의 수와 몇 가지를 비교해 본 사람의 수를 연령, 성별, 민족에 따라 분류하는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비디오 미닝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사람들을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약 2분이 걸렸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브랜드로 곧장 갔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자동 조종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샤르마 박사는 말한다. 따라서 맥주 회사는 그들의 마케팅 비용을 상점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은 또한 맥주 구매자들의 어느 정도가 경쟁사를 고려하도록 설득되는지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광고 전략의 투자 이익률을 확립하는 것을 돕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약 12%의 사람들이 90초간 주스를 보면서 라벨을 살피고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슈퍼마켓의 결정 시간에서 그것은 매우 긴 시간이다. 이것은 쇼핑객들이 탄산음료의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주스에 관심을 가지지만 무엇을 살지 확실히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많은 설득의 여지가 있다. 제공되는 선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시 모길너와 그녀의 동료들은 한 연구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품이 의미가 없는 범주일지라도 분류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밝혔다.
여러가지 커피의 연구조사에서 사람들은 범주된 선택으로부터 결정을 내릴 때 더욱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범주들이 단순히 A, B, C나 부드러운, 많이 볶은, 견과향, 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든 새 기술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비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소비자 경험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의 델로이트 컨설팅의 소매 전문가 스코트 비어스는 수만 명의 고객들을 관찰하고 쇼핑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질문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 이것은 한 고객이 그의 상점에 들어가서 구입을 한 4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만 구매를 하지 않고 상점을 나간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불평한 후부터 시작되었다. 고객 전환 비율은 상점의 형식에 따라 변한다. 백화점에서는 20%에 달하는 반면 식료품점에서는 100%에 육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은 상점에서도 다른 구역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비어스 씨는 사람들이 상점을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가격이 비싸서라기보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한다. 고객들을 실증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여전히 상점은 다음의 문제들과 싸우고 있다. 품절된 상품, 계산대 앞에 긴 줄, 형편없는 수준의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고객들이 무언가를 시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구매를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베어스 씨는 덧붙였다. 델로이트사는 탈의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 58%인데 반해 약 85%가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종종 둘 중 어느 것이 나은지 갈등하는 고객은 둘 다 사지 않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미네소타 대학의 마케팅과 교수인 아크셰이 라오 교수에 의해 행해진 fMRI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세 번째, 유인, 항목은 다른 두 가지보다 좋지는 않지만 선택을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 더 행복한 고객일수록 구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 라오 박사는 무관계한 대체품의 의도적인 사용이 케이블 TV에서 휴가까지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무선 전자식별 태그의 사용 증가로 인해 중요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의 부족은 흥미를 잃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이다. 전자식별 태그는 바코드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포함하며 멀리서도 스캔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수년간 오래지 않아 도처에 널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그러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카운터의 돈부에 두둑해질 것이다. 구매자가 쇼핑카트에 담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감지되어 그들의 신용카드에 첨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구조는 이미 제자리에 있다. 상점 또는 고객카드는 도착하는 고객들을 식별하기 위해 RFID 태그가 장착될 수 있다. 쇼핑카트의 장치는 그 안에 놓인 모든 것을 관찰하여 지난 지출 형태와 대조하여 고객들에게 이렇게 경고할 수 있다. 귀하는 방금 이곳에서 주로 구입하시던 퇴창을 지나치셨습니다. 마인드 오버 매터 물질을 넘어선 정신기술은 또한 고객의 감정을 구별하기 시작할 것이다. 샤르마 박사의 프로그램은 미소나 찡그림처럼 속이기 어려운 표현들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fMRI 스캐너가 현재 움직이기 위해서 크레인을 필요로 할지라도 훗날에는 비슷한 결과를 제공하는 무엇인가가 머리에 씌워지게 될 것이다. 연구원들은 뇌 형식과 뇌 내부의 정기적 활동을 연결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전극을 이용한 뇌의 렌트겐 촬영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형 렌트겐 기계는 이미 사용 가능하며 특히 컴퓨터 게이머들을 위해 머리에 쓰인다. 쇼핑객들이 뇌스캔 모자를 쓴다는 생각은 놀랍거나 터무니없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단체들은 이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생각까지 기록하는 전자감시의 발생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전자선구자 재단은 RFID 태그가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원거리에서도 누구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쇼핑카트에 무엇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찬장 속까지 알아내는 데 사용되면서 사생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어떤 구매자들은 과정을 사들여야 한다. 이것은 당신의 지난 구매 정보와 검색 내력이 관리되며 구매 제한을 조정하는 데 사용될 거라는 명확한 정보가 따르는
온라인 소매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쇼핑을 더욱 쉽게 만들고 특히 할인의 혜택이라는 감언이설이 뒤따른다면 소비자들은 가입을 할 것이다. 샤르마 박사는 구매자들에게 그의 비디오 관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심리적 판매가 비밀스럽게 행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심각한 위험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소매업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단체의 분노가 아니라 배후에서 조종당하는 고객들의 분노이다. 이전에도 반발은 있었다. 미국의 보도기자인 반스 패커드가 쓴 숨은 설득자들은 1957년 처음 출간된 당시 광고주들이 사용하는 잠재적 메시지를 포함한 생리학적 기술들을 밝히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스판겐버그 박사가 이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는 쇼핑의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나 컴퓨터를 사게 만드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특정 모델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심리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반응은 너무나도 막대하여 어떠한 것도 구매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이것은 아마도 쇼핑의 마지막에 쇼핑 카트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최소한 계산대 옆에 연예인 잡지나 어린아이 눈높이의 사탕 봉지들의 유혹은 피하기 쉽다. 그러나 이 또한 변할 것이다. 뉴욕 YCD 멀티미디어의 최고 경영자인 베리 살츠먼 씨는 계산대 주변 구역에 대해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광고를 내보내는데 디지털 비디오 스크린을 사용할 것이며 이것은 또한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광고를 추려내기 위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다. 그의 시스템은 이미 미국의 아로마 에스프레소 바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말하자면 카푸치노를 주문한 사람에게 초콜릿 크로와상의 광고를 내보내는 것처럼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인즈버리의 계산대에서는 이것을 중지했다. 계산대 앞에 10대들은 술을 사거나 패키지 맥주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관리자의 주의를 끌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런 것들은 카운터 뒤에 놓여 있다. 쇼핑의 과학은 놀라우리만큼 정교한 사업이며 이것의 시행은 아직 초기 단계를 넘어섰을 뿐이다. 더 올투, A 스몰 미니 컴퓨터 알토, 소형 컴퓨터 목표를 현실로 이루는 부류의 사람인 존 앨렌비는 제조를 위해 알토를 재설계했으며 알토2, 1967년에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 알토들은 몇 년간 제록스사의 팔로알토 연구소의 작업용 컴퓨터가 되었다. 앨렌비는 업데이트된 대량 생산용 알토3을 출시하고 1978년 중반부터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친숙한 단어 검색,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 처음 그 의견을 장려한 후 제록스사에서는 이 의견을 부결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3년 후에 시장에 출시된 스타 계획은 대부분의 성능과 사무 시스템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초기 결정이 전환된 것은 알토3의 제조와 판매를 주도하던 무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는 것은 장래의 판매와 재정상의 분담을 실패할 수 있는 분산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앨렌비는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 계획에는 실패했다. 사람들은 종종 기술자들이 마케팅과 제품 생산의 다른 측면들을 희생시켜가며 기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오늘날 기술과 사업을 분리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기술자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학위 소지자는 사업 계획을 구상한다. 기업들은 기술자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도 고려하기를 기대한다. 1977년 제록스사는 고군분투했다. 저렴한 일본 복사기들이 제록스사의 복사기 사업을 위협했고 제록스사에게는 저렴한 복사기들과 경쟁할 상품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IBM과 코닥은 제록스사의 주요 사업 분야에서 우월성을 위협하는 빠른 복사기들을 출시했다. 그리고 물론 SDS, 제록스 소유 회사는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 이것들로도 모자라서 미국 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었으며
미국 정부는 독과점 금지 조항으로 제록스사를 위협했다. 피터 맥콜로는 제록스사가 걸기대회를 필요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어떤 이는 제록스사가 PARC, 팔로알토 연구기관에서 발전된 기술을 과시하자고 제안했고, 맥콜로는 이 의견에 동의했다. 1977년의 여름, LMB는 제록스의 PARC의 선물, 위날을 제시하는 직책을 만들었다. 말 그대로 선물의 날은 1977년 11월에 화려한 플로리다의 보카 레톤의 컨트리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PARC는 선물의 날의 마지막에 그들의 상품을 보이기로 했다. PARC의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LMB와 다른 이들은 선물의 날을 PARC에게 제록스사와 PARC의 기술이 상품화되어야 함을 확신시킬 특별한 기회라고 여겼다. PARC의 다른 사람들은 제품의 배달을 통해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설문조사가 더 높은 소명이라고 느꼈으며 선물의 날에 대해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맥콜로로부터 백지 수표는 받았으나 고작 몇 달의 기간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LMB는 65명의 팀을 모으고 할리우드의 제작자들과 대본 작가들을 채용하여 2시간 동안의 멀티미디어 무대 공연을 준비했다. 쇼를 위해 LMB의 무리들은 PARC의 작업용 알토들을 증발하여 모든 선물의 날에 모든 관중들이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보카 레톤까지 모든 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 화물 수송기 D10을 2대 빌렸다. 11월 7일, 선물의 날의 첫날에 맥콜로는 말했다. 우리는 시장에서 우위에 서고 기술도 우월하며 시장의 주요 부문에서도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기업의 변화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음울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11월 10일, 마지막 날은 LMB가 모았던 PARC 기술들에 대한 쇼에 바쳐졌다. 지금까지 출석자는 선물의 날에 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데모의 문제는 종이이었으며 해결책은 전자였다. 쇼 동안 청중들은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과 합작 프로젝트에서 협력하는 것, 일본어로 메모를 하는 것, 알토의 화면에서 기술 개요를 표시하는 것들의 실험을 보았다. 그들은 또한 1분당 2페이지를 출력하는 레이저 프린트기와 컬러 레이저 프린트기의 원형을 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남은 시간은 알토의 견본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용되었다. 비록 이 쇼가 거의 계획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었을지라도 참석자들의 반응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PARC에 대해서 감명받았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는 대조적으로 작동 중인 기계를 꺼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고객들에 의해 복사된 종이의 수에 따라 돈이 지불되었고 이들은 전자사무제품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지불받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의 열의를 꺾어놓았다. 다시 한번 제록스사의 PARC의 기술자들은 회사 운영의 방법에 대해 놀란 듯 했다. 이 발표 이후 특히 흠잡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LMB는 맥콜로가 잘 작동되어 왔던 PARC의 기술들을 사업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를 희망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커션, 칠드런 앳 워주의, 전쟁의 아이들 2주 미만의 훈련 이후 150명의 타격부대는 영국의 낙하산병들을 목표 지점에 배치했고 아무렇게나 만든 야영장은 시에라리오에 위치했다. 공격 개시 시간에 습격부대는 3대의 헬리콥터들이 어모 사격으로 연막을 치는 동안 RAF 치누크 CH-47S로부터 달려나왔다. 그와 동시에 약 일주일간 주변의 늪에서 대기하던 공수특전단 SAS의 저격수가 공격을 개시했다. 대부분의 병력은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을 건넌 후에 공격을 받으며 150m의 정글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들은 6명의 인질이 잡혀있는 목표 지점인 오두막집까지 참고 견뎌냈다. 인질들은 신속히 헬리콥터에 올라탔고 작전은 신속히 끝이 났다. 이 전투는 짧았지만 잔혹했다. 적군의 추정 사망자는 25명에서 150명에 이른다. 작전명 베러스인 이 영국 구조 돌격은 2000년 9월에 행해졌으나 미국에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언급될 가치가 있는 이유는 20분 만에 행해진 교과서적인 작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라는 적군의 특징 때문이다. 사실
베러스 작전의 원인은 16일 전에 군사훈련 의무를 펼치는 영국 아일랜드 연대의 순찰병이 인질로 붙잡혔기 때문이다. 군사들은 분대 지휘자가 AK로 무장한 아이들에게 발포하려 하지 않자 둘러싼 후 붙잡았다. 베러스 작전은 새롭고 골치 아픈 국제적 폭력성을 특징으로 한 최초의 서부 교전 중 하나이다. 이것은 미국 군대가 불충분하게 대비한 현대 갈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군사기술 혁명과는 꽤나 다른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 공식적인 교의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신중한 선택과 교육이라는 근본적 원칙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 이것은 전투에서 아이들을 이용하는 방법과 상황을 규정한다. 소년병들은 대체로 18세 이하의 치명적인 폭력 혹은 비범죄형 에 임하는 무장 군사의 일종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전투원들의 조직은 현대 전투의 현실이 되어왔다. 아이들은 세계 무장 갈등의 75% 이상을 실제 전투원으로서 참가하고 있다. 미군이 이런 현대 전투의 특징과 싸우며 AK-47을 소지한 14살짜리와 맞닥뜨리는 경우에 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일이다. 불행하게도 소년병들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미국 보안연구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소년병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대부분은 이런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학과 의학의 연구와 옹호 효과로부터 나온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임무 계획자나 부대 배치에서 소년 병사들이 제기하는 특수한 도전과 딜레마를 다루는 교의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닛 6. 쇼트 앤드 롱런 피스칼 챌린지스 단기 장기적 재정난 의장님과 위원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단기, 장기 재정난에 대한 이 청문회에 참석하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경제위장 내 생존성은 불경기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며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과 재정 적자의 증가를 필요로 하는 행동이라는 모순된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전념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직관에 강하게 동의합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화시키며 경제 회복을 도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예산 적자에 있어 크나큰 증가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급한 필요성은 재정 책임을 회복하며 채권자들에게 저희가 재정위원회를 유효하게 만들고 있다고 재확인시켜주며 행동과 미래 적자를 낮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조치를 강조합니다. 적자 증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현재의 재정과 경제 위기에 반응을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경제난에서는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동시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나서 재정정책의 긴급한 장기적 위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코노믹 아웃룩 경제적 조망 저희는 불경기가 얼마나 심하며 얼마나 지속될지가 불확실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예측 전문가는 국내와 국외의 소비자, 생산자, 투자가들이 변동하는 경제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견하는 자신들의 능력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예측가는 계속해서 예측을 해야 하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 CBO에서는 경기 침체가 2009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2010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CBO는 실업률이 약 9%에 다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CBO는 상업예보의 블루칩 평균보다 좀 더 비관적인데 CBO 예측 규칙에서는 경기를 자극하며 회복을 향상시키는 의회 진행은 고려하도록 허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우리가 모든 예상에 회의적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상된 것보다 악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CBO의 예측은 지난 9월에 발표된 것보다 훨씬 비관적이며 우량주의 의견은 몇 달간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투자 정보 서비스 분야의 취약성에 대한 추가적인 발견은 예금의 이동과 모든 예측가들의 예상대로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하는 것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실로 재정 분야의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든 경향 예측을 손상시킵니다. 예측가들이 이용한 경제 모형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서도 특히 최후 몇십 년간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까지
저희는 재정 분야의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재무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 분야를 안정시키기 위한 연방 준비에도 불구하고 예금은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치가 있는 대출자마저도 그렇습니다. 재정 분야의 계속적인 불안정과 예금의 핍박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 이전에 미국인들이 저축은 적게 하는 반면에 소비와 대출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대외 채권의 유입에 의존하는 초과 저당에 과도한 차입 자본을 이용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기 침체로부터의 회복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저희는 수입을 넘어선 생활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소비를 적게 하며 더 저축하고 국외 차입보다는 국내 저축으로 투자금을 대는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필요하지만 회복을 느린 궤도에 오르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부터 저희는 국외 차입금에 의존해왔습니다. 비록 이전 세계적인 재정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세계 투자가들의 반응이 미국의 안전에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재무부는 우리 정부가 단기간 동안 놀랄 만큼 낮은 비율로 돈을 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호의적인 대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기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만약 우리가 장래의 재정 적자를 절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한다면 미국 정부는 외국의 신용을 잃을 수 있으며 빌린 자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율의 빠른 증가와 달러의 하락은 침체를 악화시키고 회복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안티-리세션 패키지 앤드 인베스트먼트 인 퓨처 그로스 불경기 대책 프로그램 과 미래 성장의 투자 예측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가 심각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 경기 침체는 총수입이 하락하고 경기 침체 관련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재정 적자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자동적 적자는 경기 안정을 돕습니다. 게다가 몹시 심각한 경제 침체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소비자와 투자가의 소비를 자극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장 취약한 것을 경기 침체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경기 부양이라고 부르던 것, 일시적 소비 혹은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세금 경감은 회복과 미래 성장의 투자라는 넓은 의미로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기간에 경기 침체 대책 패키지, 별칭, 경기 부양과 미래 성장의 공공투자로의 영구적인 자산 변경 사이에 중요한 구별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최우선 사항은 쉽게 제정되어 신속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가까운 시일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존할 수 있고 장기간의 적자를 가중시키지 않을 경기 침체 대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당국에 인상된 노인의료보험과 교육이나 다른 목적에 대한 지원금 차단의 형태로 당국의 일시적 도움을 포함할 것입니다. 주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들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세금을 늘려서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패키지는 또한 당국과 지방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곧 인부들을 고용하고 공공시설을 개선할 진정한 당장 준비가 된 기반 구축 사업, 수리를 포함한 과 함께 그들을 위한 일시적 자금 제공도 포함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 대책 패키지의 또 다른 중요 요소는 저소득 계층이나 중간소득 계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일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필요로 하고 급히 소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는 추가적인 영양 공급 프로그램, 실업 보상, 근로소득세 공제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실직한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고통스러워하는 주택 소유자를 돕는 것 또한 경기 침체 대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제가 선호하는 수단은 지급급여세 면세 기간입니다. 지급급여세는 모든 노동자들에게서 지불되며 소득 분포의 절반 이하의 사람들의 소득세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급급여 면세 기간은 세금 경감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 대책 패키지는 신속하게 전제할 것입니다. 구성 요소들이 일시적이며
장래 3에서 4년의 적자에 대한 영향에 관해 근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대책 패키지는 미래 성장과 경제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 투자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별은 장기 투자가 덜 필요하다든지 긴급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사회 간접 자본을 무시해왔으며 미래 노동력의 기술에 너무나도 적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저희 경제가 장래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다면 저희는 운송 체계를 더 효율적이며 화석 연료에 덜 위존적인 것으로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의 현대통신수단의 접근과 정보산업의 투자와 의료체계의 전달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분석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노동력 기술, 초등 유아교육, 고등교육, 과학과 기술 분야의 투자에 대한 면밀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장기적 투자 프로그램은 성급히 모아지거나 경기 침체 대책 패키지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투자 프로그램의 요소들은 신중히 계획되어야 하며 즉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산 분야에서 기술 증진과 사회 기반 시설 확장의 지속적인 공공투자 프로그램이 수년간 연방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미 크게 계획된 장기간의 적자에 단순히 더해지지 않고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덜 생산적인 이용에서 지출을 이동하는 것 또는 보다 많은 세입을 찾는 것은 의미합니다. 규정 외에 의회는 미국 보안의 위협에 대한 고리타분한 생각을 반영하는 국방계획과 무기체제의 공약을 줄이고 농업장려금을 절감하고 그들 본래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소규모 프로그램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세를 단순, 공정화하고 소비자 조세 증가를 포함한 소비자 과세의 개혁은 경제 성장을 덜 질질 끌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쉽지는 않겠지만 더 큰 연방 지출의 영구적 증가를 지불 가능한 자본은 경제가 완전 고용으로 돌아감에 따라 다른 곳에서 이동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만일 장기 PAYGO 정책과 재량 지출 상한을 본래대로 되돌린다면 단지 이 자원 재분배를 성취하는 것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경기 침체 대책과 투자 패키지를 이 비상사태를 신속히 나아갈 수 있는 큰 법안으로 뭉뚱그리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크게 결합된 패키지는 주의를 끌고 연방정부가 서서히 어느 정도의 자금을 잃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목적을 결합하는 데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요소가 신중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낭비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 소비가 새로운 세금이나 삭감으로 상쇄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하면서 재정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Immediate Action to Bring Down Future Deficits 재정 적자를 감소하기 위한 긴급조치-위원회에서 숙지하고 계시듯이 연방 예산 계획이 세 가지 주요 권리 부여 프로그램에 기인하는 이후 몇십 년간 급진적인 소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 노인의료보험과 사회보장연금입니다. 현재의 원칙 하에서는 사회보장연금 소비는 다음 2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안정상태는 이 시스템을 거쳐갔습니다. 의료복지에 대한 자격부여는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공공, 사적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 소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보험과 그 정도는 덜하지만 사회보장연금은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빠르게 소비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소비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조세 부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벌어진 격차가 확장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적자의 자금을 댈 수 없을 것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부채는 건전한 재정 매니저로서의 저희의 확실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계획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경제 회복을 기다리는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저희가 재정을 순조롭게 처신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적자를 절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위기는 사회보장을 정치적인 제3괴조와 다름없이 만들었으며 예견 가능한 미래를 위해 건전한 재정 기반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구체적 문제이다. 이것은 많이 논의되어진 장래 정년의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나서 수명과 연동시키는 지급급여세 상한의 증가, 생계비 보조금의 고정, 그리고 초기 이익의 세긴을 수정하여 부유계층으로 자라는 속도를 늦추는 것과 같은 한계 변화량의 결합을 취할 것입니다. 시장 가치의 붕괴를 고려하면 현존하는 세입을 개인 계좌로 전환시키는 일에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타협안을 세울 가능성이 몇 년 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고정시키는 것은 양당의 협조를 위한 신뢰를 쌓는 업적이 될 것이며 저희의 재정 타산에 대한 평판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고 건강보험 지출의 성장률을 늦추기 위해서 원기왕성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계획된 적자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의료비 지출의 증가 억제가 광범위한 건강개혁의 주요 특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이러한 노력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 서비스의 가장 큰 지불인이며 대체 치료와 의료 서비스 전달 방식, 그리고 보상 효율성과 낭비를 막아줄 수 있는 상환 우대책 설계의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선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회는 제공자와 공급자들에게 예를 들어 내구체 의료기구 혹은 제약회사의 공급자와 같은 건강보험 요금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주는 것을 허락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의료 사기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의회에서 연방 프로그램이든 광범위한 의료개혁이든 간에 의료 제공자들에게 더욱 비용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책임을 지우는 정책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연방 차원의 재정 책임을 회복할 승산이 없을 것입니다. 시작점으로 적절한 곳은 건강보험입니다. 프로세스 리폼 과정 개혁본위원회는 적자 문제와 연방 재정에서 어렴풋이 드러나는 적자가 더 늦기 전에 처리될 거라고 확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연이 어려운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저희가 갈수록 해외 채권자들에게 위존하며 그들의 정책 우선순위에 노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미래 적자 절감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실용적인 선택과 장래에 선택을 내리도록 강요할 과정개혁을 설계해야 합니까?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해라. 사회보장연금을 고정시키고 건강보험 비용의 성장을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회와 새로운 정부가 미래 적자를 억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게 될 때 재정 책임을 완전히 잊어버릴 구실로서 경기 침체나 재정 폭락을 이용하지 않고 예산안 절차를 위한 규율을 부활시킬 필요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임시경기 침체 대책 패키지는 혹독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재정 정책이며 상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성장을 위한 더욱 영구적인 투자는 지불될 것이며 미래 적자가 증가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미래 지출을 두드러지게 하는 자격은 예산 절차의 외부에서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정 책임은 모든 장기 지출 공약이 세금과 세금 지출을 따라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제한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상한 지원과 강력한 연내 재량 지출 조사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는 없는 반면 건강보험이나 주택융자 삭감과 같은 거대 지출 공약은 전적으로 예산 절차 외부에 있으며 정기적인 검토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2008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정의 미래를 되찾자 라는 제목의 논문을 연설한 피스칼 세미나라고 불리는 브루킹즈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의 후원을 받는 양당 집단의 일원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예산이 유지 가능한 장기적 궤도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는 분명히 알아냈습니다. Not a partisan matter 당파 문제가 아니다. 이 위원회가 직면한 경제 침체의 완화, 미래 성장 향상, 유지 가능한 재정 책임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도전들은 하나의 전당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으며 당파를 초월한 분석과 양당의 협조를 요구합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것들이 강력한 불경기 대책 패키지와 장래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연금의 적자를 위한
개인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를 포함하여 동시에 둘을 앞장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의회가 장기 소비와 세입 선택에 맞서도록 하는 예산 절차의 개혁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유닛 7. Fuel Efficiency Standard A Detour from the Cheapest Climate Protection.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더 높은 자동차 연료 효율 기준 요청 고려를 약속하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환경보호국이 국방의 요구에 의존하기보다 좀 더 엄중한 기준을 채택하려는 캘리포니아의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적어도 13개의 주들이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 혹은 2020년까지 평균 42마일당 1갤런 정도로 감소하려는 캘리포니아를 뒤따를 것이다. 현재 국법은 2020년까지 연비를 적어도 갤런당 35마일 정도를 평균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높은 연비를 해외 석유의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연료 효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의무는 특히 온실가스를 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을 때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는 것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아닌지이다. 대통령의 전반적인 기후변화 의제의 일부로서 대통령은 2020년까지 1990년의 미국 온실가스 배출 수준으로 되돌리고 2050년까지는 80%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캠페인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제안했으며 의회의 민주당원은 올해 이러한 법률 제정을 계속할 계획이다. 다른 입법자들은 배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화석 연료의 탄소 함량에 대한 폭넓은 세금을 요청하고 있다. 최종 형식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의회가 오바마 정부 초기에 종합적인 기후 보호책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 전반적인 기후 법안이 다음 2년 안에 마련될 것을 고려하면 높은 연비 기준이나 다른 규제 정책은 현재 이치에 맞을 것인가? 지지자들은 높은 연비 기준은 기후 해결책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출 한도가 정해지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면 연비와 다른 규제 기준들은 아무런 기후 이득을 낳지 못한다. 상한선 거래의 특성은 만일 캘리포니아의 운송수단이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면 연방 연비 기준을 고수하는 운전자들은 포함한 다른 근원들이 더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포기 서류는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국적인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자동차의 높은 연비를 요구하는 것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욱 많은 비용이 드는 경향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규칙은 추가적인 기후 이익을 제공하는 일 없이 단지 가스 배출량 목표 성취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 딩엘, 디미 대표자가 이미 제기한 것처럼 엄중한 운송수단 규칙이 입법자들이 운송수단의 연료를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부터 제외하도록 유도한다면 포기 서류는 무심코 전체적인 기후 이익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외에 녹색 에너지 프로그램에 널리 알려진 기후 이득 또한 올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작되면 사라질 듯하다. 예를 들어 상원에너지위원회의 의장, 상원의원 빈게이맨, DNM은 바람, 태양, 그리고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 선택권의 시장 점유율을 2020년까지 15%로 신장시킬 의무 할당제에 찬성한다. 이 제안은 재생 가능 에너지 회사에게 보장된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의 비용이 현재 수준에서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의무 할당제는 재생 가능 기술을 에너지 효율 증가 혹은 전기 생산을 위한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인 배출량 감소 방법과 경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 할당제는 탄소 포집 및 저장의 발전을 격려하지 않으며 또한 미국이 배출 상한제의 준비가 되면 의무 할당제는 이를 강화하지 않고 기후 목표 성취 비용을 단지 올리는 것만 가능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기준과 의무 할당제는 많은 지지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광범위한 기후 프로그램 위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의 전반적인 정책들은 어떤 분야에서는 배출량을 충분히 낮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권에서 모든 이산화탄소가 동등하게 생성되고
기후 이득은 감소가 어디에서 성취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탄소 배출 거래 대신 온실가스 세금제를 채택했다고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엄격해지는 연비 기준과 의무 할당제는 다소 높은 세금에 의해 자극받는 동일한 배출 감소책보다 더 비용이 들게 될 것이다. 고전하는 경제에서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을 지불하겠는가? 어떤 이는 이것들이 에너지 독립 촉진과 같은 비기후적 정책 목표들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규제 기준을 지지한다. 좋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포비 서류는 에너지 독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따라 배기가스 오염을 단속할 것이다. 전기 연료가 거의 국내의 것이며 미국 전력의 2% 이하만이 석유를 이용해 발생되기 때문에 의무할당제는 에너지 독립을 촉진하는데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정학적 비용을 반영하는 석유에 도입된 세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접근법 또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세금 제도는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어려운 선택이다. 다른 이들은 기후 보호 규정 기준을 지지한다. 기준점에서 이 정책을 포함하면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의 추정 금액이 의회가 최종적으로 이 계획을 수락했을 때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기후 보호 비용을 무마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의회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실패할 듯하고 행동에 대한 의견 일치를 약화시킬 것이다. 대통령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전한 정책에 대해 칭찬할 만한 공약을 내세웠고, 의회는 기후 보호 정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선례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만일 엄격한 규정 기준이 기후 보호를 위해 필연적으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달러당 최대 배출 감소를 찾으면서 경기 부양책의 녹색 에너지 비용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기본 연구와 친환경 기술, 파괴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범경제적 가격 신호를 채택하는 것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는 경제 위기 동안 경제의 배출 감세액이라는 짐을 지우는 것을 망설이기는 하겠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머무를 것이며 심각한 경기 불황일지라도 실현 가능하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나 온실가스 세금제도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거대한 비용과 세수, 1년당 1000조로 추정이 시작되어 목표가 엄격할수록 급격히 상승하는 를 성장을 지원하고 가난한 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이다. 염위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고한 전망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경제 회복을 가리킬 것이다.